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역 근처에서 게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5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그 전까지 딸과 자주 못 다녔던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건 제 딸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로지 딸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한다잖아요. 저와 제 딸 또한 급격하게 변해버린 인생길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고 지금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가 악착같이 살아왔던 이유는 1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저와 제 딸이 내쳐졌을 때 받았던 상처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꼭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1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가 없는지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13년 전에 전 남편은 저와 함께 족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 시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족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서 일을 배워왔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족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모든 걸 제공받아 장사를 하다 보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판매업을 했었는데 가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가 끝나고 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의 대시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져 살림까지 차렸던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듯 불행한 길을 걷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결혼을 선택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키우길 원하셨어요. 음식에 소질이 없었던 저로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모의 말대로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일들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뼈와 살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왔고 그렇게 남편과 손발 맞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은 대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은 다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 했던 건 제 딸의 앞날 때문이었어요. 반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제 딸의 미래가 밝아 보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었어요.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제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도 참을만 했었어요. 바람만 아니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순간 제 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간 여자만큼은 안 만나길 바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남편이 배달 간 곳을 확인해 보니 딸이 입시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던 건물에 배달을 갔길래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딸이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빠를 봤냐고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배달 나갔던 사람이 어느새 4시간이나 넘게 연락 두절인 상태였어요. 수십 통도 아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죠. 배달 일도 많이 바쁜데 벌만큼 벌었고 체인점도 수십 개가 있다 보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딸에게 잠깐 식당을 맡기고 남편이 배달 간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주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없길래 답답함은 더해갔는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남편의 오토바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살짝 보였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천천히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아, 다종이야.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은 당연히 붙지 않겠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돈이 넘쳐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이 빌딩 건물 주고 나는 족발집 체인점이 10개나 있는 잘나가는 족발집 사장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두려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괜찮은 과외 선생 좀 알아봤는데 조만간 자리 만들 거니 한번 받아봐봐. 그 과외 선생과 공부한 애들은 죄다 서울대 붙었다더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긴 해도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 뭐도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지.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혼자서 빌딩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외롭게 지나와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말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무작정 막 나갈 순 없잖아. 내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돈을 덜 뜯기지. 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집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종이한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공부에 지장이 생길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더 키웠다가 대학 진학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자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우리 딸이 요즘 공부가 잘 안 풀리는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까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최대한 참고 기다릴게. 우리 다정이한테 다시는 되돌아 없는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너무 붙잡아서 괜히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옆에 있어준 건데 당신 탓은 아니지. 그건 내가 잘 둘러대면 돼. 여기 동네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정이 집에 들어왔겠다. 어서 들어가봐.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정말 바람을 피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나와 몸을 숨겼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만났는지 둘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이미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저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식당 주위를 맴돌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진정이 될 때까지 밖에서 화를 삭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제 딸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 딸이 옆에 없었다면 벌써 얼굴에 손을 수십 번도 아닌 수천 번은 올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대화를 나눌 때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술 약속이 잡혀 있다며 일찍 식당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식당 정리를 시켰어요. 저도 장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행주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뒤 종업원들과 마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제 딸은 또다시 공부에 열중을 했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길래 잠깐 대화 좀 하자고 거실로 불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계를 쳐다보던 남편은 용건만 간단히 하라더군요. 용건만 간단히 해.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거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많이 참고 있는 중이니까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빨리 말해. 아까 종업원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 얼굴에 행주를 던지면 어쩌자는 거야? 친구들과 대화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종업원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요즘 내가 신경 쓸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많이 예민하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건 그런 건 상관없거든?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요즘 들어 아예 내 전화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 당신이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요즘 우리 나연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따로 가이를 좀 받았으면 좋겠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연이랑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당신 입에서 가해 선생이 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족발 사장이 가해 선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정 붙여주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과외까지 받아야 돼? 그냥 학원 다니라고 해. 머리 좋은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닌다더라. 그래서 알고 있는 가해 선생이 없다는 거야? 확실한 거지? 내가 알기론 당신이 꽤 유명한 가해 선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연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하나뿐인 외동딸 건사 잘해서 나연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학원비도 아깝고 가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가서 술 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 좀 해. 술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돈 좀 벌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아,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도 지금까지 가외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잖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외 찾더라. 그런 거 다 돈만 버리는 거야. 상간녀 자식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을 붙여주고 자기 친딸은 학원비도 아깝다는 말을 꺼냈을 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미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딸에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가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친 뒤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외간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갔던 건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악 물고 참으면서 살아왔던 거야. 우리 딸 나연이한테 아빠 엄마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힘들게 버틴 거라고. 내가 너랑 그동안 살면서 큰 거 바랬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넘어서 나연이한테도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몰래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길래 배달간 건물에 찾아가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외간 여자랑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 여자가 그 빌딩 건물주라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한테 왜 가해 선생에 대해 얘기했겠어? 그 여자 딸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 붙여주겠다며 벌써 돈까지 지불하고 다 알아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해 선생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학원비도 아깝다고? 너랑 피가 섞인 천륜인 나연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무리 그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지핏줄인 나연이한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뭐야? 다 듣고 있었어? 너랑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네. 나 그 사람과 가벼운 사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빌딩 주라.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딸에게 가해 선생까지 알아봐 붙여준 것도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최대한 좋게 갈라서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합의금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연이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 당신은 악착 같아서 나 없어도 나연이 건사 잘할 거야. 이런 관계로 살아봤자 무의미하지.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되려 큰 소리 치면서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또다시 손을 올렸지만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온갖 꾸준한 일은 다 하면서 바친 인생인데 그런 노력이 남편의 바람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면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것 같아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딸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방문을 닫은 다음 이 문제를 좋게 넘어갈 수 없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겪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지하주차장에서 들었던 상간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길래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상간녀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제 막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연락도 없이 달려왔니? 굳이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 이미 내 아들과 대충 얘기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볼 일이 남은 거야? 인생이란 게 원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단다.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충격받아서야 되겠니? 뭘 원해서 온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위자료 몇 푼 주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던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것 같아요?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인생을 바쳐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쳐간 족발만 수억 개라고요. 그런데 위자료 몇 푼 주고 땡치겠다면 퍽이나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겠네요. 대충 들어보니 그쪽 집안의 딸이 내 딸과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대학 문제로 상당히 골치라며?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얘기할 거라는 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겠지. 가위까지 붙일 정도면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가 봐. 내일 당장 니년 딸한테 가서 네가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줄까?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다니면 아마 걔 인생도 아작이 나겠지. 나랑 내 딸만 피해볼 순 없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직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얼굴 대면하고 다음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니들이 인간이야? 어차피 망가지게 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니들 인생이 순탄해지게 놔둘 것 같아?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부터 끝장 볼 테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보잘것없는 게 어디서 협박이야? 뭘 원하는데? 섭섭지 않게 위자료 주면 그걸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려고 그래? 족발집 몇 개 주면 되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족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겠지? 그럼 그만큼 위자료로 더 챙겨줄 테니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전조가리 파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그래도 기본적인 장사는 할 줄 아니까. 내 아들 옆에서 일을 돕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받아준 것뿐이다.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건 조금도 없었어. 나랑 살아오면서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반대로 나한테 인사온 경진 씨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주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니? 그 건물에 우리 족발집 하나 더 오픈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굴러 들어온 금덩이를 흘려보낼 수야 없지.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그거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일수록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쪽이 우리 자기랑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없는데 그냥 좋게 끝내요. 저는 두 연놈들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온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저를 피해 다녔고 상간녀가 남편한테 저를 말려보라며 두려워하자 저에게 그만 난리치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빛도 못 보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고 눈이 돌아버린 저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건들면 자신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상간녀는 그런 저를 피해 도망을 치려 하길래 그 뒤를 바짝 쫓아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워서 이혼해 주겠다고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른 뒤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낸 뒤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제 딸이 놀랄까봐 헝클어진 머리와 붉어진 눈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목욕탕에서 씻고 나온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제 딸도 알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충격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만도 힘들고 벅찬데 이런 문제로 딸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음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식당에 나와 장사를 했고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희는 남이 될 준비를 하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 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만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헤어진 뒤 딸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학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간녀의 빌딩이 화재로 불이 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러진 상태로 제 딸을 안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런데 남편 품에 안겨있던 학생을 유심히 보니 제 딸이 아닌 다른 여학생이 아니겠어요? 그리곤 뒤이어 상간녀가 울면서 뛰어오더니 남편 품에 안겨있던 여학생을 끌어안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몸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던 나연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 입에서 걘 내 인생에 1도 보탬이 안 될 애라며 애비라는 놈이 그냥 두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런 저를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무턱대고 들어가면 화재 연기로 인해 저까지 위험해진다며 소방대원을 믿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남편이 상간녀의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제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소방대원이 사람들을 구조해 오기 시작했고 한 소방대원의 품에 제 딸이 정신을 잃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구급차에 올려 태웠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딸의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낸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재 당시 남편이 학원으로 달려들어왔는데 제 딸과 상간녀의 딸 앞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상간녀의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은 그 학생이 상간녀의 딸인지 모르고 있는지 그 학생이 누구길래 친딸을 버리고 갈 정도였냐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제 딸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에게 많은 상처가 분노로 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품에 안겨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는 그런 딸에게 그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복수라고 했어요. 제 딸은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잠시 숨을 고르니 벌써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족발집을 이어가지 않고 게장집을 차렸어요. 족발이 느끼한 감이 있어 반찬으로 게장도 같이 나갔었는데 매번 오시는 손님들이 제 게장이 맛있다면서 따로 식당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게장만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장집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고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지 몸의 이상 증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 말로는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바쁘게 살아온 만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암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옆 병실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제가 있는 병실에까지 들려왔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지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면서 딸이 들어오려던 순간 제 딸의 손을 낚아채 누군가가 끌어들였고 제 딸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병실 문을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제 딸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손부터 날아갔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사람은 10년 전에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전시모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손에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던 전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 딸에게 애원을 했는데 얼마나 제 딸을 흔들어댔는지 제 딸의 금속 명찰이 전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자기가 담당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고 전시모는 그런 제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설득시키려 하겠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너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라면서 아까 네가 담당 의사와 대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그 의사가 나이는 젊은데 암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내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거부하면 내 아들, 아닌 너희 아빠는 어떡하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불타는 건물에서 그 사람에게 한 번 죽었어요. 건물 밖에서 나왔을 땐 제 앞에 저희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타령하면 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소아과 담당 전문의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담당 의사 몫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병원이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여기 말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거든요. 엄마, 이제 그 손 놓으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엄마 손 더러빌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병원 안 가봤겠니?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망이 없다더라. 시간은 계속 가고 내 아들은 점점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내 전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아니 네 애비 좀 살려줘라. 뭐든 다 한다니까. 자, 이 할미가 무릎까지 꿇은 걸로 부족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엎드리마.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하고 그 경진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목숨을 구해준 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개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개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자기 친아빠한테 가 있던 거였지. 그걸 본 그 여자가 내 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뒷딸을 버리고 내 아들과 시작할 수 없다고 이혼했던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을 했더랜다. 내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서 다른 여자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10년을 혼자 살아왔어. 니들한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과거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행동 때문에 수소문 끝에 니들이 있는 곳만 겨우 알아내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 아들과 우리가 분명 실수한 건 맞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왔었어. 니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 얼굴을 보겠니? 내 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건 알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겠니? 그래도 네가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준 네 친애비잖아. 너랑 결혼 예정인 그 담당 의사에게 한 번만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왜 다른 병원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는지 아실 텐데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이유를 듣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의사로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대장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된 제 딸이 암 전문의인 예비사이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빠가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았어요.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며 희박하다는 말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무래도 예비사이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수술을 예비사이에게 맡겨서 죽게 된다면 예비사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말을 전시모가 듣게 되었던 거였죠. 예비사이가 암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약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는 제 딸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인데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것도 가식처럼 비치고 있었네요. 제 딸은 계속 매달리는 전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병실 문을 열고 자기 아빠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한 뒤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명을 재촉하기보단 남은 명절 부여잡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버티면서 저와 딸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숨이 멎을 때까지 뉘우치다가 눈을 감으라며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학원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기 아빠를 보고 손을 뻗었지만 옆에 있던 상간녀의 딸을 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로 뒤덮인 불길을 빠져나간 걸 평생 잊지 못한다면서 가망 없는 수술로 예비 신랑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지른 뒤 병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전시모는 자기를 낳아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뒤돌아섰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모녀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떠난 전 남편이 떠났는데도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도 안 생기더군요. 그만큼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말도 못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뒤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저와 딸을 버린 그 끝이 결국 죽음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갑상선암 수술 이후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딸이 결혼하는 모습도 봐야 하고 이쁜 손주도 안아보고 싶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올 때는 신중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위태로웠던 시댁 생활과 남편의 모진 박해 때문에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이번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저희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못해줄 망정 상처를 남겨주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꽤 오랜 시간 암투병 생활을 해오셨는데 아무래도 오랜 시간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런 건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더 이상의 치료는 힘들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장기에도 암세포가 또다시 발견돼서 계속되는 치료는 엄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라고 더 이상은 무리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요. 엄마는 몇 년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돼 제가 엄마 집에 거의 매일을 붙어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오래 버티지 못할 거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건 오히려 삶에 대한 미련만 남겨주는 거라며 제가 친정에 그만 갔으면 좋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물어봤어요. 시모가 엄마와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니 제 말에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래서 시모도 엄마처럼 언제 어떻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입 조심하라고 한마디 해줬는데 제 말이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최대한 상대를 안 하려 했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그대로 시모에게 전달해서 집안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길래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 끊어버렸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아예 대응을 안 하려 했었죠. 어차피 말을 섞어봤자 감정 소모만 되지 좋아지지도 않는 거 피곤하게 시모와 말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댁 생활하면서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전부 다 파악해놨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어요. 결혼 10년이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금방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말싸움에서 더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보다 그냥 무시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 엄마의 건강에만 신경을 썼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하필 그때가 엄마가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들었던 상황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었는데 남편이란 놈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사이가 왔다면서 눈치도 없이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저희 엄마가 막 잠들었다고 했는데도 남편이란 놈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청 큰 목소리로 저희 엄마를 깨워버렸어요. 장모님, 좀 일어나 보세요. 계속 잠만 자면 오히려 몸이 처져서 안 좋다니까요. 언제까지 누워만 있을 건데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좀 왔어요.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하니까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 저희 가족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돼요? 저희 부모님이 이번에 장사를 하고 싶다 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네요. 제일 고층에 가벽을 허물어서 초밥집 체인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데 장모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이 58억 정도 되시는데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도 좀 베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기력 있으실 때 자금 좀 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사돈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버티기가 많이 힘드시죠?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참 한순간이에요. 아주 잠깐 왔다가 떠나는 이런 삶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나 싶으시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사돈이 누리지 못한 거 저희가 이룰 테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쥐고 있으려만 하지 말고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심이 현명한 거죠. 당신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어머님, 저희 엄마 건강 안 좋은 거 알면서 이런 일로 이제 막 잠드시려 했던 저희 엄마를 꼭 깨워야만 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돈 문제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이러실 거예요? 그냥 대출을 받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더 이상 좋게 넘어갈 순 없어요.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어머님 모시고 나가죠. 저번에도 이 문제로 힘들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그래? 10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초밥집 하나 차리는데 무슨 10억씩이나 들어. 그리고 당신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당신이랑 내가 뭐 좋은 관계라고 양심도 없이 뻔뻔하게 달라고 그래. 낯짝도 진짜 두껍다. 이제 그만 나가세요. 이 사람과 이혼 얘기까지 나온 마당에 엄마 돈을 줄 것 같아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엄마 건강만 더 악화되고 있다고. 시댁 식구들은 몇 년이나 음식 장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말아먹고 결국 폐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알고 그 재산의 일부를 받아서 상당히 큰 초밥 식당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엄마가 가지고 계신 58억의 재산은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 부동산 사업을 하셨는데 남겨두고 가신 재산을 엄마가 거의 처분하시고 보유하고 계셨어요. 투자나 재산을 불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고 적금하면서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곤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뺏겨 먹을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단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계속 설득을 시켰지만 아무리 남편과 부부 관계가 좋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인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10억이란 돈을 주면 앞으로 저와 아이들과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엄마를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는 두 모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몸을 돌리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반응이 어떤 말을 하는 건지 눈치채고 서둘러 두 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안 나가려는 거 겨우 돌려보낸 뒤 엄마 옆에 다시 앉았는데 남편과 시모가 가고 처음으로 입을 여셨어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엄마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엄마가 없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 건지 걱정돼서 요즘 잠이 다 안 온다. 사위라는 놈은 내 재산을 탐내기만 하고 정작 너랑 아이들은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엄마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네. 이혼이야. 네가 결정할 문제지만 사위가 내 재산의 일부를 받는다면 정말 너와 아이들한테 잘할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꾸린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해지는 모습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지? 그이와는 이혼은 이미 거의 확정된 상태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하면서 살아왔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지금 저러는 거 엄마한테 돈 뜯어내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지. 저 모습에 속아서 돈 주면 180도 변해버릴 사람이라니까. 10년간 살 부대끼면서 살아온 제가 잘 알아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시해요. 엄마 재산 가지고 제가 아이들 잘 키우면 되는 거지.
굳이 저 인간들과 엮여서 피해받을 이유 있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마세요. 엄마는 항상 제 걱정뿐이었고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편이 많은 걸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제야 수습하려고 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어도 그게 전부 다 돈 때문에 가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도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전에는 저에게 온갖 막말에 상처 줄 수 있는 건 거의 다 줘놓고 뒤늦게서야 수습하려니 제 감정이 좋게 바뀔 수는 없었죠. 눈앞에 많은 재산이 보이는데 손에 쥘 수는 없다 보니 점점 더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내가 분명 얘기했을 텐데 우리 엄마 집에 오지 말라니까?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굳이 어머님 끌고 와서 돈 달라는 말을 해야 됐어? 아니, 글쎄, 내가 잘 한다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애들 생각도 해야지.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 거냐고. 그리고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나중에 당신도 분명 도움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쪽으로도 좀 생각해보자. 안 좋은 감정 있던 것들 싹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 결혼 초에는 정말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싫은 감정만 가지고 있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야.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앞으로 잘해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 내가 당신 집안 말을 어떻게 믿어? 매번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눈앞에 잡힐 것 같은 돈이 계속 안 잡히니까 속이 막 타지? 그런데 나는 당신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아.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아온 게 얼만데. 맨날 말로만 잘하겠다고 하지. 항상 그때뿐이잖아. 나는 이제 당신의 거짓말 지긋지긋해. 우리는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어. 그리고 아빠 없는 아이들 만들고 싶냐고? 당신이 언제 애들 걱정 한 번이라도 해봤어? 감기 걸려 고생했을 때 옆에서 신경 써준 적이나 있어? 열이 39도 올라가도 걱정은 1도 안 하고 밖에서 술이나 퍼먹고 들어왔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한다잖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니까. 남편 딱 한 번만 믿어봐.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혼해 줄게. 아니, 당신 말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나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합의 이혼하지 않을 거면 소송까지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혼자 있는 거 불안해서 이만 가봐야 돼.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입 아프게 하지 말고 당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내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관계 좋아질 수 없어.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돈을 위해서 무릎까지 꿇는 모습을 보니 갈 때까지 간 것 같아 더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제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나서야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 앞에서 남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전화를 했길래 걱정돼서 남편을 뿌리치고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신음을 하길래 바로 전화를 끊고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곤 저도 응급실로 향하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배를 움켜잡더니 상당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저보고 도와달라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고통이 밀려온다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좀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배에 통증이 왔다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저를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으려는 연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남편의 발을 뿌리친 뒤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려 했는데 1층에 멈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밀친 뒤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다음 운전석으로 올라타려 했는데 시모가 제 팔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하길래 엄마가 많이 위독하셔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 가봐야 한다고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말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제 뒤를 바짝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병원에 도착해 엄마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가니 다행히 응급처치는 끝났는지 안정을 찾으셨어요. 담당 의사는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던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부르길래 담당 의사를 따라갔는데 엄마가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장이까지 암세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만도 기적이라면서 엄마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알려주었네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엄마가 한계라는 말에 응급실 앞에서 행가래를 치더니 시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럼 일단 계약부터 좀 할까? 내가 말했던 초밥집, 그거 서둘러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아까 내 아들이 그랬거든. 너랑 단둘이 대화를 할 건데 문제가 생기면 연락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면 대화가 잘 이루어졌나 보네. 아유, 정말 잘 생각했다. 부부싸움은 원래 칼로 물베기라고. 함께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별것도 아닌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 성급하지. 애들도 생각해야지. 그럼 지금 바로 전화를 넣어야 되겠다. 서둘러 계약해야 내가 받은 위치에 입점이 가능하거든. 이번엔 진짜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원금 되찾을 수 있댄다.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아까부터 전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줄 생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들떠선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려고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응급실로 급하게 들어온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고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수술대에 실려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의료진의 긴급 호출에 담당 의사들이 몰려와 상황 파악을 하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와 대화를 나누던 남편이 들것에 실려오는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배가 아프다며 뒹굴었을 때 그냥 연기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당황해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붙잡고 있던 시모는 남편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곤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만큼 나중에 다시 알려주겠다면서 수술실로 다급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어요. 너지? 내 아들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잖아. 어쩐지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급하게 나오는 것 같더구만. 너 내 아들한테 뭔 짓을 한 거야? 돈 주기 싫어서 약이라도 먹인 거야? 당장 경찰부터 불러야 되겠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 네가 인간이야?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저 사람이 쓰러진 게 왜 제 탓인데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둘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오빠가 깨어나 보면 알겠지. 분명 우리 오빠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건강했던 오빠한테 갑자기 왜 문제가 생겼겠어? 언니,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주기 싫다 해도 어떻게 사람을 해치려 할 수가 있어요? 58억이나 재산이 들어온다면서 고작 10억 달라고 했다고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놔? 만약에 못 깨어나면 너는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마. 다들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알아들으라고. 당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돈밖에 안 보이지? 장난인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배가 아프다는 말만 했지 다른 증상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연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수술실에 있던 남편이 나오게 되었고 병실로 옮겨지고 있을 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상당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입에서 나온 남편의 진단 결과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이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시댁 식구들은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대성통곡하더니 결국 졸도해 버렸습니다. 제가 남편을 헤아려 들었다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면서 충격에 휩싸여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뒤늦게 깨어난 남편도 자기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애미야. 내가 다 잘못했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줘라. 시키는 거 다 할게. 평생 동안 네가 하라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제발 내 아들만 좀 살려다오.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망해버린 거. 장사로 전 재산 전부 다 말아먹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가 않은데 내가 도움받을 곳이 어디 있겠니? 언니, 오빠 이대로 죽게 놔둘 거야? 애들도 있는데 오빠가 이대로 떠나면 얼마나 슬프겠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우리 오빠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분명 벌받게 될 거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새언니가 한 번만 도와줘요. 나도 무릎 꿇으면 되잖아. 아빠, 뭐하고 있어?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좀 전에 했던 말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줬던 말들 전부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일단 우리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니? 췌장암 말기라서 힘들다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해보고 떠나보낼 순 없잖니. 나는 아직 우리 아들 보낼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을 키우기만 하면 애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무릎 꿇을 테니까 우리 아들 치료받을 수 있게 네가 제발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시부모와 신우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온갖 상처 다 줘놓고 시집살이 독하게 시켜놓고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니 이제 와서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지만 이미 그 인간들에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서야 눈앞에 펼쳐진 자신의 상황이 실감이 났는지 저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정말 못난 남편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도 너무 후회스러워. 처음부터 잘했다면 우리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어. 이미 당신은 나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고 우리 관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나에게도 기회라는 걸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비록 지금은 환자의 몸으로 있지만 당신 도움으로 회복이 되고 퇴원까지 하게 되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당신 떠받들면서 살아갈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이렇게 손 벌리는 거 정말 구차한 거 아는데 나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아.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죽음을 맞이하기에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애들 결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당신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는데 이대로 끝내기에는 내 삶이 너무 아까워. 나 이 나이에 떠나려고 지금까지 이 약물고 살아온 거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전부 자초한 일 아니야? 그렇잖아도 담당 의사랑 얘기해봤는데 항암 치료를 받아도 아마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든 암이 췌장암이래. 이미 수술 불가 판정 받았어. 항암 치료 받는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대. 시간만 늦출 수 있는 거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 당신 인생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나 했으면 좋겠어. 당신 살겠다고 들어가는 돈 아껴서 앞으로 애들한테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게 쓰는 거 아니겠어? 가족들도 많은데 무슨 걱정이야. 가기 전까지 그래도 곁을 지켜줄 텐데 든든하잖아.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 오열을 했지만 저는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들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난 이후 저희 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제 손을 놓고 먼저 떠나셨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다가 엄마 발인식 날 한바탕 난리를 치고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어차피 제가 손해볼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를 자극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경찰 불러서 정리했고 남편과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정말 쥐꼬리만큼 적더라고요. 재산 그거 조금 받겠다고 시댁 식구들과 얼굴 붉히면서 버티고 있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애들과 새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 도장 찍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상당히 폭력적이었던 남편한테 조금의 미련도 안 남아있고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하루빨리 정리한 거에 대해 조금의 후회도 없어요. 처음부터 잘했다면 서로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을 테고 그런 몸의 이상 반응도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미련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 본인의 수명을 단축시켜 버렸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들의 미래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애들한테도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설명했고 그동안 남편이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애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뒤늦은 후회보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잘생긴 아들을 출산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몸조리는 끝난 상태고 정신없던 상황도 마무리가 돼서 잠깐 여유가 생긴 김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집안에서는 최대한 좋게 상황을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 결국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자존심을 절대로 굽히지 않던 형님이 저에게 무릎까지 꿇게 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형님이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있었는데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저도 형님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최대한 좋게 넘어갔지만 몇 번 상처를 받다 보니 상대하고 싶지 않았고 이런 태도가 형님의 눈에도 거슬렸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더 지나칠 정도로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게 가족들 앞에선 저를 대할 때 싫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저와 단둘이 있거나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 옆에서 도와주지는 않고 한마디씩 던지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저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는데 되돌아온 답변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싫은데 이유가 있냐면서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는 건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자기 눈에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아니라면서 저와 좋은 사이가 될 수 없을 거라는 말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아예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생각했고 이 문제로 형님과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형님이 저를 막대하는데 제가 형님한테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과 둘만 있게 되는 자리는 최대한 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런 행동이 눈에 거슬렸는지 형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 나 무시해? 왜 내가 시키는 걸 하지 않는 거야? 이제는 아예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형님이 시키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은 것뿐인데요. 왜 저한테 지시만 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임 있을 때마다 저를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유치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저보다 손윗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보기 안 좋네요. 형님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형님이나 저나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뭐라고? 동서랑 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정말 말 웃기게 하네. 지금까지 나를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식모딸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과 비교해? 식모딸이 어때서요? 형님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요? 저야 먹고 자고 싸는 건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좀 잘 산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저는 형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제가 한마디도 안 지고 형님의 말을 받아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방문을 두드리길래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저 먼저 나왔는데 형님은 저를 끝까지 노려보면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제 어디가 얼마나 마음에 안 들길래 이렇게까지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와 형님 사이가 신경이 쓰였는지 방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길래 인사 왔을 때부터 형님이 저를 대한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어요. 계속 참고 살아봤자 저에게 득이 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가 뱃속의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전부 털어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당분간 시댁 모임은 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신한 제가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게 되자 시모는 건강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상황인지 시모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 몸이 별로 좋지 않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저와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식구들을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안정권에 접어들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보통 결혼하면 시모에게 시달린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시모가 아닌 형님에게 시달려서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집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계속 시댁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자 형님한테 전화가 오게 되었네요. 안 받아도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다른 일로 전화를 했을까봐 어쩔 수 없이 받긴 했는데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거야? 동서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봤어? 적당히 쉬었으면 모임은 참석해야지. 나 임신했을 땐 쉬는 게 있었는지 알아? 어쩜 동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면 전부 다 때려치워. 이번 주말에는 무조건 참석해. 아직 어머님 댁에 갈 생각 없어요. 형님 말 들을 이유 없고요. 어머님한테 아랫배에 통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최대한 푹 쉬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을 때 오라고 하셨거든요. 괜히 형님이 억지로 더 불러서 일 시켜 먹었다가 뱃속의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일 조금 했다고 유산됐으면 나는 벌써 10번은 유산했겠다. 내 말에 토달지 말고 이번 주 주말에는 무조건 내려와서 일 좀 도와야 할 거야. 우리 그이 귀 빠진 날이거든.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저 좀 전에 아주버님과 전화통화 있었는데 제가 요즘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간다고 했거든요. 아주버님이 뱃속의 아이가 먼저라고 집에서 절대 안정 취해야 한다더라고요. 아주버님도 저를 걱정해 주는데 형님은 저를 부려먹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계속 전화 붙잡고 있으면 전자파 때문에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그럼 주말에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서 드세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전화통화로 뱃속의 아이 때문에 시댁에 못 갈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해 두었다는 말에 당황했는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길래 형님과의 통화를 급하게 마무리 지어 버렸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 허락을 받은 마당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부려먹으려는 형님의 심보가 상당히 보기 안 좋았습니다. 저도 더는 잘 보일 필요 없다 생각해 형님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자 형님은 그런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했지만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었기 때문에 힘들게 관계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모와 형님네 애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몸은 좀 어떠니? 요즘 얼굴 안 본 지도 오래돼서 잠깐 틀렸다. 못 본 사이에 살이 쏙 빠졌네. 입덧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진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아. 오늘 만든 음식들을 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먹어봐라. 네가 그랬잖아. 잡채랑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양을 좀 많이 했거든. 한동안 먹을 수 있을 거다. 어머님, 잠시만요. 아니, 이거 저희 먹으려고 싸둔 건데 왜 동서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 갈비찜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 허락 없이 주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음식을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 너는 아까 갈비찜 한 솥을 먹었잖아. 나는 아까
네가 갈비찜을 환장하면서 먹는 모습을 보고 돼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온 줄 알았다.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작은 며느리는 생각 안 나디? 지금은 입덧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먹지 못한 음식 입에 우겨 넣어야 되는 거야. 지금이 제일 많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한 숟갈 떠보도록 하자. 예, 가서 갈비찜 좀 데우고 이거 잡채도 다시 좀 데워서 가지고 와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서 이렇게 입덧이 심한가? 큰 며느리가 임신했을 땐 딸이었는데 입덧 한 번 안 했었거든. 내 느낌상 이건 분명 아들인 게 확실한 것 같다. 우리 집안에도 이제야 아들 손자 얼굴 볼 수 있나 보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잡채까지 동서한테 주면 저희 가족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할 텐데 그냥 저희가 가져갈게요.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벌써 음식 다 데워서 가지고 왔겠다. 너 계속 불만 가질 거야? 시샘할 걸 시샘해. 나불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너는 어떻게 매사가 항상 불만이야?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 덕분에 입덧이 심해서 음식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음식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제가 갈비찜과 잡채를 먹는 거에 대해 조금의 불만도 없었고 아이가 우선이라며 제 몸을 먼저 걱정해 줬는데 형님은 예상했던 대로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입덧하면 먹었던 음식 전부 다 토해낼 텐데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렸어요.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모는 결국 형님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내자 이 모든 불화가 저 때문에 시작됐다고 형님도 시모의 말에 대들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어머님이 동서만 챙기고 있잖아요. 저는 딸만 둘이라서 차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런 급 떨어지는 식모딸을 저희 집 식구로 들인 건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 겨우 허락받았었는데 왜 동서는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허락해 준 거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동서 임신했다고 저 먹으라고 싸주신 줄 알았던 갈비찜에 잡채까지 전부 다 털어서 동서 주고 정말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하다는 거야? 너 첫 임신 때 이렇게 안 해줬니? 그리고 내가 언제 손녀딸 낳았다고 차별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한결같이 손녀들한테 사랑을 줬는데도 네가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내 입에서 언제 너한테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네가 그냥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격지심에 그런 건 아니고 너는 첫째나 둘째나 입덧 한번 해봤니? 나는 아들 둘 낳으면서 입덧을 막 달 때까지 경험을 했던 터라 작은 애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 한 건데 이 정도로 불만을 가지면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보고 살아? 쓸데없이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불만 가질 거면 너는 차에나 있어라. 아, 그래. 지금은 우리 어머니 말 듣는 게 좋겠어. 나도 요즘 어머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화 좀 가라앉히게 차에 먼저 가 있어. 여기서 더 화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어. 지수씨,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식기 전에 밥부터 먹어요. 이 사람이 요즘 많이 예민한가 봐요. 동서, 어머님 앞에서 왜 착한 척하고 그래? 원래 모습이 어떤지 가족들 앞에서 보여줘봐. 동서, 나랑 단둘이 있을 때 잡아먹을 듯이 엄청 대들잖아. 형수님, 계속 이럴 거예요? 아, 저희 엄마가 그만 좀 하라잖아요.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정말 너무하시네. 형,
상황도 안 좋아지기 전에 형수님이랑 그만 가줘. 이건 내가 알아서 나갈 거야. 나는 뭐 여기가 좋아서 얼굴 뒤밀고 들어왔는지 알아? 이딴 집구석에 며느리 될 생각 나도 없다고. 형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좋게 지내면 되는 거고, 시모가 형님을 함부로 대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이 입덧하는 제 편을 들어줬다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주버님한테 막말을 쏟아내곤 집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결국 형님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처음에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보통 성격은 아닌 것 같아 고민을 했었지만 아주버님한테 진심인 것 같아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허락을 해줬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더 형님의 개팍해지는 성격이 신경이 쓰였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부터 텃세 부리듯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이 문제로 집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형님의 분노치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했었는데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저에게 더욱더 조심하라고 배려해 주었고 시모는 자주 저희 집에 오셔서 몸 관리에 신경을 써줬어요. 그리고 시댁 모임이 있을 때도 제가 배가 많이 부르게 되자 일손을 돕지 않고 쉬고만 있었는데 이런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형님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할 때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입덧도 많이 줄었으니 지금부터 몸을 잘 관리해야 출산할 때 힘들지 않을 거야. 적당히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살만 찌면 아이 낳을 때 많이 힘들거든. 참나, 힘주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렇게까지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저 출산할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으시면서 동서는 아들을 가졌다고 엄청 신경 써주고 아껴주시네요. 서러워서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 좀 하시죠. 밥 먹는 데까지 그래야 돼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한 번 더 임신할 걸 그랬어요. 당신 자궁경부암 수술 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걸 알면서 왜 또 그래? 오늘 나랑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기로 했었으면서 또 시작이야? 당신도 지금 봐봐. 동서 뱃속의 아들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내가 눈치 보여서 살 수가 있겠어? 차라리 나 혼자였을 땐 신경이 안 쓰였는데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잖아. 나도 아들을 낳고 싶었다고. 이런 관심 받고 싶었는데 내 몸이 이런 걸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너한테 눈치 준 사람 아무도 없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한테 언제나 한결같았다. 오히려 네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고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는 건데 얼굴 볼 때마다 이럴 거야? 수술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면서 언제까지 이럴 거야? 큰며느리가 마음이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네. 본인도 아들을 낳고 싶은데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 그런 것 같으니 그만 넘어가 주자고. 이참에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 유산되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아이들한테까지 관심을 안 가질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싶지도 않은데 차라리 유산되는 게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아니겠어요? 저는 집안도 나쁘지 않고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았는데 왜 아들을 낳지 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서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식모일이나 하는 그런 집안의 딸인데 격떨어지게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저를 밑바닥까지 깎아내리는 건데요. 저보다 잘난 여자가 들어왔다면 이렇게까진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고 제가 싫다 해도 어떻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님 수술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돼서 우울증 온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선 안 될 말이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형님의 막말에 가족들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고 형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해도 임신하고 있는 저에게 유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말은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었습니다. 형님은 아무래도 자궁경부암 수술을 받았을 때 암의 위치가 안 좋아서 자궁을 드러냈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로 우울증이 심각하게 온 것 같아 보였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임신했는데 아들이라는 게 형님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형님의 충격 발언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시모는 제가 왜 나가냐면서 형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받고 상황이 안 좋아도 가족들끼리 절대로 해선 안 될 말이 있는데 형님은 도가 지나쳤다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형님의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받은 충격 때문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아 심장이 두근거렸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랫배의 통증까지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가 배를 움켜쥐자 시모는 방 안에 눕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남편과 함께 저를 부축해 주셨는데 그 순간 엄청난 일이 터져 버렸습니다. 시부모님 집은 주택인데 밖에서 형님이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서 유리창을 깨고 돌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형님의 행동으로 인해 엄청난 사고로 이어질 뻔했었고 만에 하나 돌이 제 배 위로 날아 들어왔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들어온 시부는 경악을 했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모는 집 밖으로 나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의 도움을 받아 다시 안방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결국 엄청난 충격으로 인해 조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출산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아이한테 문제가 있진 않았어요. 저는 문제가 커지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모와 엄마의 도움을 받아 몸조리를 받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 며칠 잠잠했던 형님이 또다시 문제를 터뜨려 버렸네요. 식모 일을 하시던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형님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온몸이 떨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젖을 먹던 아이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는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입을 열었어요. 아이를 출산했다길래 축하도 해줄 겸 해서 찾아왔는데 왜 이렇게 얼어있어? 내가 뭐라도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야? 저번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도 동서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잠깐 얼굴 보고 얘기 좀 하려고 찾아온 거야. 동서가 출산했는데 그래도 선물 하나는 해줘야 하지 않겠어?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물이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다가 출산 직후엔 모유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미역국이 좋을 것 같아 내가 맛있게 끓여왔거든.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분명 출입 못하게 미리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나도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 여기 특실을 이용했었어.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이곳을 2번이나 이용했겠지. 다른 특실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같은 병동을 쓰고 있네. 거지 같은 집안 딸이 키워와서 내가 받을 사랑을 너까짓 게 다 뺏어가게 내가 놔둘 줄 알았어? 여기 비상계단으로 올라오면 특실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몰랐지? 보통은 입구에서 들어오니 간호사들도 신경을 못 썼겠지. 동서만 없으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가족들에게 관심받을 수 있고 우리 애들도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 그 아이 때문에 내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거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아. 이거 내가 아주 펄펄 끓여온 미역국이거든? 그래도 동서 생각해서 가져왔는데 맛은 봐야 하지 않겠어? 형님은 보온병을 꺼내 들어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전화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런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엄마는 곧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 속에 담긴 미역국을 제 아이한테 부어버리려 하길래 급하게 몸을 감싸 아이를 품 안에 안았어요. 형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머리 위로 뜨거운 미역국을 부어버렸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부원장인 시모가 급하게 달려와 형님이 들고 있던 보온병을 빼서 바닥에 던져버린 뒤 형님을 끌어내 사정없이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뒤이어 간호사들이 상태가 안 좋은 저를 보고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고 시부 또한 뒤늦게 병동문을 열어 상황 파악을 한 뒤 급하게 호출해 저를 응급실로 이송시켰어요.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는지 다친 곳은 없다는 말을 시부를 통해 전달받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부은 뜨거운 미역국 때문에 화상을 입어 한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되었죠. 시모가 산부인과 부원장으로 계시다 보니 이 병원에서 형님도 출산을 했던 터라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적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대처가 늦었다면 아이한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남겨졌을 테고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게 형님은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현재의 상황을 겪고도 용서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법적 처벌을 요구했고 형님네의 가족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병으로 무거워질 죄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 때문에 입게 된 화상 자국만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데 어떻게 저보고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라곤 하지만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값 받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정에선 현재 정신병으로 인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는 이유로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항소 진행했습니다. 저에게 준 상처가 고작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게 더 화가 나네요. 형님네 부모님께서 하루도 안 빠지고 저희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용서를 구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선처를 부탁한다곤 하지만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형님이 저와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서 무릎 꿇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거짓된 행동 같아요.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수를 쓰고 있는 행동이 눈에 환하네요. 이 문제로 최근에 아주버님은 아이들한테까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형님과 끝내 이혼까지 한 상태입니다. 더는 저희 집안의 식구가 아니게 되었죠. 이번 일을 통해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님의 악함은 죄를 뉘우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이번 항소로 더 많은 징역을 살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리는 말로는 형님의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다는데 저에게 그런 말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길인 것 같아요.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